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혜수입니다. 이제 등기 파트, 등기부를 무엇이냐 이걸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등기부 이렇게가 종류가 나와 있죠. 종류는 협의의 등기부, 광의의 등기부입니다. 협의의 등기부는 좁은 의미로, 광의의 등기부는 넓은 의미로 이런 말이에요. 협의의 등기부는 토지, 건물이죠.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토지 등기부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 따로 있다 이 말. 그 다음에 이 넓은 의미의 등기부가 있죠. 여기서 도면이나 신탁, 원부나 공동담보, 전세 목록, 매매 목록도 넓은 의미로 등기부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도면은 앞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자주 나올 때 도면은 어느 때 제출하느냐라면은 부동산의 일부라는 표시가 나오죠. 도면을 제출하는 이유는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때 한 필지 전부를 빌린다면 위치를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1필지 일부를 빌릴 때 위치, 도면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신탁 원부죠. 우리가 신탁 등기를 할 때 위탁자가 누구, 수탁자가 누구, 수익자가 누구 이걸 등기부에 다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기부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 장부에다가 기록한다. 이게 신탁 원부예요. 이때 부동산이 만약에 10개라면 신탁 원부도 10개를 첨부해야 되는 겁니다. 공동담보 목록이죠. 여러분들 목록이라는 말 속에는 부동산이 여러 개라는 말이죠. 그러면 공동담보 목록은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일 때 작성하느냐? 5개 이상입니다. 여기서 키는 등기관이 작성하느냐, 신청인이 작성하느냐, 등기관이 작성합니다. 신청인이 작성한다고 하면 틀린 지문이 되어요. 여기 4번에 보니까 매매 목록이 나오죠. 목록. 올해 33회 시험은 이 매매 목록을 지문으로서 언급이 되었어요. 이때는 부동산이 2개 이상일 때 목록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나 1개라 하더라도 수인과 수인, 매도인이 10명이다, 매수인이 10명이다 이럴 때는 매매 목록을 작성한다. 그렇게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의 구성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자격증을 따면 현업을 해야 돼요. 그럼 현업을 할 때 고객이 왔을 때 등기부를 보고 분석을 해둬야 돼요. 그러면 등기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처음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일반 등기부가 있고 구분건물 등기부가 있죠. 이걸 그림으로서 여러분들이 한번 본다면은 자, 이 그림을 볼게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는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다면 토지 등기부 별도로 있고 건물 등기부 별도로 있다 이 말. 그러면 이 토지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입니다. 건물 등기부는 일반 건물이죠. 이게 바로 단독주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집합 건물 있죠. 이거는 아파트를 이야기합니다. 이 경우 단독주택은 일반이라는 표현을 사용 안 합니다. 그냥 건물 등기부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집합 건물은 반드시 집합이라는 표현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일반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 자, 그럼 여기서 집합 건물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 레미안 아파트 101동 1701호가 있다면 요 101동 있죠. 이게 1동입니다. 1701호 있죠. 이게 전유 부분이에요. 그죠? 공용 부분 있죠. 여러분들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의 차이가 뭐냐 이러면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게 전유 부분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죠. 그게 공용 부분이에요. 그럼 밖으로 나오면 복도가 있다, 엘리베이터가 있다, 계단이 있다 이런 게 공용 부분입니다. 이 공용 부분은 2개로 나눠요. 하나가 구조상 공용 부분이 있고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어요. 구조상 공용 부분은 제가 좀 전에 말했던 복도나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말해요. 그거는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규약상 공용 부분은 아파트 자치 규약으로 정한 거예요. 예를 들어라 관리사무소를 이야기합니다. 노인정. 오늘날 아파트는 전부 다 아파트에 독서실이 딸려 있죠. 헬스장이 딸려 있죠. 그런 게 규약상 공용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이래 때, 자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표제부 갑구 을구, 표제부 갑구 을구,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때 갑구 을구는 모든 등기부의 갑구 을구는 양식이 같습니다. 그러면 토지 등기부의 갑구 을구든 건물 등기부의 갑구 을구든 집합 건물 등기부의 갑구 을구든 갑구 을구는 양식이 동일한 거예요. 그러나 이 표제부는 양식이 다 달라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두 가지를 딱 먼저 정리하면 이 표제부와 갑골구의 차이가 뭐냐 이걸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아파트 등기부 101동의 표제부와 전유 부분 1701호의 표제부의 차이가 어떻게 되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위에 거를 먼저 공부를 해본다면은, 자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여러분들 표제부가 나오죠. 그럼 여기에 갑구가 나오죠. 을구는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왜? 갑구와 을구는 양식이 같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표제부 하니까 이게 1, 2, 3, 4이죠. 1, 2, 1 있죠. 그럼 이때 표제부의 1, 2, 3, 4는 표시번호라고 불러요. 갑구, 을구의 1, 2, 3, 4는 순위번호라고 불러요. 그러면 출제위원이 시험에 낼 때는 표시번호는 표제부의 기록상이다. 순위번호는 갑구 또는 을구의 기록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차이가 뭐냐면 이게 접수죠. 그럼 접수하면은 연, 월, 일입니다. 자, 근데 여기를 갑구를 보세요. 접수가 있죠. 연, 월, 일. 자, 여기에 제337호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접수 번호입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거는 접수 연, 월, 일. 이게 접수 번호예요. 자, 차이가 뭐냐면 표제부에도 접수 연, 월, 일은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접수 번호는 기록하지 않는다. 갑골구에는 접수 연, 월, 일이 있고 접수 번호를 기록한다. 그러면 딱 차이를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표제부 갑골구죠. 표제부에는 표시번호, 갑골구에는 순위번호, 표제부에는 접수 연, 월, 일은 기록하지만 접수번호는 기록하지 않는다. 갑골구에는 접수 연, 월, 일도 기록하고 접수번호도 기록한다. 그게 하나 차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집합건물이에요. 이 집합건물은 아파트를 이야기하거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거를 잠깐 보고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보세요. 아파트,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토지 등기부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 따로 있다. 그러면 만약에 아파트가 여기에 있다면 이 아파트를 레미안 아파트 101동 1701호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여기 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는 토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은 별개니까 아파트 토지 등기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럼 여기 건물 등기부 있죠. 이 건물 등기부를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두 개. 그러면 여기를 101동이죠. 이게 1동입니다. 이게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 표제부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1701호입니다. 이걸 전유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 표제부가 있다. 자, 그러면 아파트는 표제부가 두 개입니다. 두 개. 자, 그 다음에 이 표제부를 다시 상하로 나누는 거예요. 상하로. 그래서 여기에 상,
하. 자, 여기에 상, 하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하로 나누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좀 전에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은 별개거든. 따라서 토지 등기부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공부하신 분 중에서 아파트 토지 등기부 본 사람이 있냐 없냐? 그거는 없어요. 그 말은 있기는 있는데 사용을 안 한다. 그게 하나. 그럼 이제 두 번째, 건물 등기부는 왜 상하로 나누냐면, 자, 정리합니다. 아파트 등기부는 상하로 나누는 이유는 건물 등기부 속에 토지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건물 등기부 속에 토지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상하로 구분한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자, 보세요. 여기에 일동이라는 표시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상단입니다. 상단. 그럼 여기 보니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나오죠. 이게 하단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게 하나입니다. 지금 하나인데 상하로 구분한다. 그러면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느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일동 건물 표제부에 기록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상하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전후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전후 부분. 이게 전후 부분이죠. 그죠? 전후 부분. 그럼 여기가 상이고, 여기가 하입니다. 하. 그래서 상하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대지권의 표시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건, 자, 국어 시간에요. 이거는, 자, 조금 내려볼게요. 자, 보세요. 이 글자는 대지권의 표시입니다. 이 글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입니다. 글자가 다르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일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대지권의 목적인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이거는 일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대지권의 표시 있죠. 대지권의 표시. 이거는 전후 부분, 대지권의 표시. 이거는 전후 부분에 들어간다. 그러면 시험에는 이렇게 냅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일동 표제부에 기록을 하고, 대지권의 표시는 전후 부분 표제부에 기록한다.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 차이입니다. 이제 두 번째 차이가 뭐냐 이러면은,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하나 써놓고 공부를 해볼게요. 이 아파트가, 자, 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레미안 아파트 101동 1701호예요. 그럼 이게 101동의 표제부가, 101동의 표제부가 이겁니다. 1701호 있죠? 요게 전후 부분 표제부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본다면은, 자, 보세요. 지금 여기 1동 나와 있죠? 그럼 여기 소재, 집은, 명칭, 번호입니다. 그러면 소재, 집은, 명칭, 번호죠. 자, 됐죠? 근데 이제 전후 부분을 볼게요. 전후 부분. 전후 부분을 보면은 여기에 건물 번호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 말은, 자, 정리합니다. 1동에는 소재, 집은, 명칭, 번호를 기록을 한다, 이 말. 전후 부분에는 건물 번호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세 개는 소재, 집은, 명칭은 1동에는 들어가지만 전후 부분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여기가 소재입니다. 소재. 100이 집원입니다. 집원. 레미안 아파트가 건물의 명칭입니다. 자, 그럼 정리합니다. 101동의 소재 집원과 1701호의 소재 집원은 동일하다면 동일하기 때문에 두 군데 다 쓸 필요가 없다 이 말. 그래서 소재 집원 명칭은 1동에 들어갑니다. 전후 부분에는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등기부를 보셔야 돼요. 그럼 한 번만 더 본다면은, 자, 보세요. 이거는 1동 등기부예요. 그럼 여기 보니까 소재 집원 명칭 번호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밑에 내려오면은 이거는
전후 부분의 등기부예요. 전후 부분의 등기부는 번호밖에 안 나오잖아요. 소재, 지분, 명칭을 기록하지 않는다. 그거를 정리를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이걸 꼭 보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출 및 보존입니다. 33회 때는 등기부에서 한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출제를 했는데 이 반출해서 출제를 했어요. 반출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법을 공부할 때는 항상 있잖아요. 이 제목을 보셔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는 등기부고 여기는 등기부의 부속 서류고 여기는 신청 정보 그 밖에 부속 서류고 글자가 틀리잖아요. 그럼 이거를 여기는 등기부죠. 그럼 여기는 신청 정보예요. 이때 관공서 안에 있는 장부가 관공서 밖으로 함부도록 반출할 수 있냐? 그건 안 됩니다. 그러나 전쟁이나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면 안전한 장소로 피신을 시키기 위해서 나갈 수 있어요. 그 말은 전쟁, 천재지변 이외에 반출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이때 이 등기부는 전쟁, 천재지변 이외에는 반출이 안 돼요. 그러나 이 신청정보 기타 부속 서류는 법원의 명령 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의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반출할 수 있다. 그래서 올해 시험은 이걸 갖고 시험에 출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쉬운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보존이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이렇게 공부를 한번 해봅니다. 우리 관공서 안에 있는 장부의 보존 기간이 있거든. 이거는 법에서 1년 보존, 5년 보존, 10년 보존, 영구 보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출제위원이 아무리 이성을 잃어도 관공서 안에 있는 장부의 보존 기간까지 우리들 보고 암기하라 그러면 너무하잖아요. 근데 시험에 출제는 한 번 했거든. 그럼 푸는 요령을 딱 이야기할게요. 하나는 두 개로만 딱 나누세요. 하나는 등기부입니다. 등기부. 하나는 신청정보입니다. 신청정보. 신청정보가 신청서입니다. 신청서. 그러면 답은 등기부가 중요하냐? 신청서가 중요하냐? 등기부가 월등히 중요하죠. 그럼 중요한 거는 영원히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는 영원히 보존한다. 신청정보는 5년 보존한다. 이렇게 암기해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열람 발급이죠. 그죠? 작년에 그 32회 때는 여기서 출제를 했었어요. 33회 때는 반출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도 역시 등기 기록이고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고 신청 정보 그 밖의 부속 서류입니다. 그러면 이 등기 기록이 나오죠. 이거는 누구나 열람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해서 뭐만 되느냐? 열람입니다. 여기는 발급은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등기 기록은 누구나 열람 발급이 돼요.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는 이해관계인이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해서 열람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청정보는 그 밖에 부속 서류. 여러분들 2번하고 3번은 답이 같아요. 그래서 신청정보나 그 밖에 부속 서류는 누구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관계인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리인이 열람을 신청할 때도 위임장을 첨부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4번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 좀 전에 넓은 의미의 등기부에 도면, 신탁, 원부, 공동담보 목록, 매매 목록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것도 넓은 의미로 등기부니까 누구나 열람 발급이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발급을 안 해줘요. 가만히 있으면 발급을 안 해준다는 거는 의사표시를 해야 발급을 해줘요. 하나 예를 들어 본다면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아파트 등기부를 발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의 도면도 발급해 주느냐? 가만히 있으면 발급 안 해줘요. 의사표시 해야 된다는 말은 아파트 등기부 발급 받을 때 나는 이 아파트의 도면도 함께 필요하니까 함께 발급해 주세요라는 취지를 기대해야만
발급을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발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오늘 공부는 있죠, 그죠? 항상 법원 제목을 먼저 외웁니다. 뒤에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출제위원이 등기 기록을 묻는지,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를 묻는지, 신청 정보 그 밖에 부속 서류를 묻는지, 아니면 광의의 등기부를 묻는지 이 제목을 먼저 암기해 두는 게 공부의 지름길이에요. 그죠?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부분을 서론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법을 절차법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절차법은 등기를 하는 순서와 절차를 규정해놨다. 이래서 절차법입니다. 그러면 등기는 어떤 순서와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줬어요. 신청이 있다. 접수가 있다. 심사가 있다. 자, 등기 실행이 있다. 등기 완료 후의 절차가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보세요. 민원인이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가 등기관에게 제출하는 게 신청입니다. 등기관은 그걸 탁 받아가는 게 접수예요, 접수. 받아가가 민원인이 제출했던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깁니다. 그게 심사예요, 심사. 그럼 심사를 해보니까 서류에 하자가 있다 이러면 각하, 거부 안 해주는 겁니다. 하자가 없다면 등기부에 실행을 해주는 거예요. 등기부에 기록을 해준다. 그 다음에 완료. 자, 등기가 끝났다면은 세 군데와 관계가 있어요. 첫 번째, 세무서에 세금 받으라고 과세 자료를 보냅니다. 두 번째는 지적소관청에 권리 관계의 변동은 등기부가 우선이죠. 그죠? 그러니까 권리 관계의 변동이 있다면 등기부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변동 내용을 지적소관청에다가 알려줘. 마지막에 등기 권리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통지를 하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해 두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안으로 하나하나 들어가 본다면은 첫 번째, 등기 신청의 적격이네요. 3년에 한 번 출제를 합니다. 출제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러면은 여러분들 잠깐 보면은 이 그림을 보면은 이 칸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 칸을 공부한다는 거는 등기부상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 자가 누구이냐 이걸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부상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 자는 3명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등기부상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 자는 3명밖에 없다는 말은 자연인,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이 3명밖에 없어요. 됐죠? 그럼 여기서 특별법상 조합은 법인입니다. 법인. 그 다음에 자연불악인 동리는 여러분들이 시골에 가면 마을 있죠. 마을에 가면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그 마을회관은 마을의 공동재산이죠. 그런데 마을 이름으로 등기는 안 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을 주민들이 법인 아닌 사단을 결성해서 등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출제윤이 물을 때는 등기 신청의 적격자 O는 시험에 출제를 안 해요. X를 출제를 합니다. 이 X는 여러분들 여기에 등기부상에 이름이 올라갈 수 없는 자예요. 없는 자. 자, 여기 보세요. 태아는 안 됩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태아입니다. 그러니까 안 돼요. 두 번째는 학교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학교는 국립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가 있죠. 국립학교는 국가 명의로 등기합니다. 학교 명의로 등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기합니다. 학교 명의로 등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립학교는 재단 이름으로 합니다. 재단, 학교 명의로 등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키는 민법상 조합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를 보니까 특별법상 조합이죠. 여러분들 우리들 주변에 조합의 이름을 가진 거는 많아.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그거는 이름은 조합이지만 법인입니다. 법인. 그러니까 당연히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민법상의 조합은 일종의 계약입니다. 계약.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라 동업입니다. 동업. 여러 사람이 모여서
동업할 수 있잖아요. 그 동업한다는 건 세 사람이 조합을 결성했다. 이게 민법상 조합입니다. 그럼 민법상 조합은 왜 등기를 안 해주느냐? 여러분들 동업 관계는 가입과 탈퇴가 자유입니다. 가입과 탈퇴가 자유라는 말은 단체의 성격보다는 개인의 성격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단체 명의로는 등기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세 사람이 조합을 했죠. 그죠? 그럼 세 사람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하는 거예요. 조합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공동 명의. 그럼 이 공동 명의는 공유 아니면 합유죠. 합유. 이때는 합유로 등기한다. 그렇게 정리해두면 돼요. 그럼 만약에 이 네 개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민법상 조합입니다. 민법상 조합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 이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신청이네요.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법을 공부할 때 보세요. 당사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당사자가 있다면 제3자가 있겠죠. 제3자. 이 당사자는 또 두 개로 나누어요. 하나가 공동신청이 있고, 하나가 단독신청이 있다. 이런 말. 그럼 공동신청은 의무자와 권리자가 등기를 함께 신청하는 것은 공동입니다. 공동. 단독은 둘 중에 한 명이 하는 게 단독이에요. 이 한 명이라는 것은 주로 권리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권리자 혼자 등기하는 것은 단독신청, 권리자와 의무자가 함께 등기하는 것은 공동신청이에요. 그러면 출제인은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의무자와 권리자를 찾아내는 게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29회, 30회, 31회 여기서 출제를 했었어요. 그럼 이 단독 신청은 혼자밖에 없으니까 의무자 권리자를 찾아내는 게 시험 문제가 아니고 그냥 다음 보기에서 단독 신청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을 이래 시험 문제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29회, 30회, 31회는 여기서 출제를 했고 32회는 단독 신청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그럼 먼저 의무자와 권리자를 이해하고 가야 돼요. 그러면 각각의 등기마다 의무자 권리자를 다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서류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먼저 본다면은 의무자 권리자가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 실체법이라는 것은 민법을 말합니다. 절차법이라는 것은 등기법을 말해요. 그러면 민법상의 의무자가 누구냐? 등기법상의 의무자가 누구냐? 민법상의 권리자가 누구냐? 등기법상의 권리자가 누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 출제를 할 때는 이거는 민법이니까 출제를 안 하는 거지 등기법을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럼 등기법은 자 글자를 보면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가 소멸하는 쪽, 불이익을 보는 쪽을 의무자라고 불러요.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가 발생하는 쪽, 이익을 보는 쪽을 권리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이걸 그림으로서 한번 해결을 해본다면,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되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라고 해요.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 자, 소유자가 갑이라는 소리는 이 부동산을 사용, 수익에 처분할 권리가 누구한테 있느냐? 갑에게 있다. 갑에게.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합니다. 매매라면 갑을 매도인입니다. 을을 매수인입니다. 그러면 이 매도인을 의무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매수인을 권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매도인이 의무자가 되고 왜 매수인이 권리자가 되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부동산의 지금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갑입니다. 그럼 갑이라는 소리는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갑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갑이 을에게 매매했다면 소유권 이전 이렇게 을에게 되죠. 그럼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지. 근데 이 사람은 소유자가 되었지. 그 말은 갑은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없어졌죠. 이게 권리가 소멸. 이 권리가 소멸하는 쪽을 의무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소유권이 넘어감으로써 을은 소유권을 취득했잖아요. 이제 소유자가 된 거죠. 그러면 을은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등기함으로써 권리가 소멸하는 쪽이 의무자, 등기함으로써 권리가 발생하는 쪽이 권리자예요. 그럼 이걸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등기되는 쪽이 권리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걸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할 때 이 그림을 한번 볼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자, 보세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좀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매도인이 의무자, 매수인이 권리자였죠. 자, 이제는 전세입니다. 전세. 자, 이걸 어떻게 푸느냐 할 때, 자,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그럼 소유자가 갑입니다. 소유자가 갑이라는 소리는 이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를 갑이 가지고 있는데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호칭 정리를 해요.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준다는 말은 갑은 집주인입니다. 집주인을 전세권 설정자라고 불러요. 세입자 있죠? 이 세입자를 전세권자라고 불러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을은 세입자죠? 그럼 세입자는 갑에게 전세금을 주죠. 그러면 이제 갑은 전세금을 받았거든. 받았다면 을에게 집을 비워줘야지. 집을 비워주니까 을에게 전세권 설정 등기를 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은 집을 비워준다는 거는 이제는 이 집을 사용하는 사람은 갑이 아니지. 맞죠? 수익하는 사람은 갑이 아니지. 을이 이사 들어와서 살잖아요. 그러면 을이 사용하게 되고 을이 수익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자 보세요.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줌으로써 갑은 사용할 권리가 없어지지. 수익할 권리가 없어지지. 그래서 권리가 없어지는 쪽을 의무자. 그럼 을은 이사 들어와서 살지. 그게 사용 수익할 권리가 생겼지. 그럼 이 사람을 권리자. 그래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때는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가 등기 권리랍니다. 자, 한 번만 더 공부를 해볼 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이 용어거든. 여러분들 전세권자와 전세권 설정자의 호칭 정리를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자, 세입자를 전세권자, 설정이라는 말은 전세를 준 사람을 설정자, 전세를 가지게 되는 사람을 전세권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는 전세권 설정자가 의무자, 전세권자가 등기 권리라요. 자, 이제 그러면 을이 전세를 산다는 거는 이 집을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전세기간 2년이에요. 2년의 전세기간 끝났다면 이거 지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말소잖아요. 말소죠. 그러면 을은 사용 수익할 권리가 없어지니까 을이 의무자. 그럼 집은 다시 갑에게 돌아갔지. 그러면 갑은 사용 수익할 권리가 생겼지. 그러면 갑의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설정 등기와 말소 등기는 의무자와 권리자가 반대가 되는 겁니다. 반대.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는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가 등기 권리자. 전세권 말소 등기할 때는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 권리자, 전세권자가 등기 의무자.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요. 자, 또 하나를 더 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서는 이제 전세금이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오르락내리락 배우는데, 자, 호칭 정리 잘 해야 돼요.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그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줬어. 그러면 전세를 을에게 줬어요. 이때 전세금이 3억이 되면 3억. 그럼 여기다가 전세금이 3억입니다. 자, 이때 3억을 주고 전세를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3억에서 4억으로 전세금을
정해갈 수 있지. 아니면은 3억에서 2억으로 전세금을 감액할 수 있지. 그러니까 정액과 감액은 답이 반대가 되는 거죠. 반대. 이때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받았죠. 올려받았다면 집주인이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집주인은 전세금을 3억에서 4억으로 올려받았다면 1억을 더 받은 거잖아요. 그럼 받았다면 3억에서 4억으로 변경 등기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세입자는 전세금을 3억으로 살고 있다가 집주인이 4억으로 올려달라고 그랬거든. 그럼 1억을 더 줬지. 주면서 세입자는 3억에서 4억으로 변경 등기를 해달라고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액할 때는 집주인이 의무자, 세입자가 권리랍니다. 그러면 정액과 반대는 반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감액할 때는 집주인이 권리자, 세입자가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용어에 익숙을 해야 됩니다. 집주인은 전세권 설정자, 세입자는 전세권자. 이걸 문자로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전세금을 3억에서 4억으로 변경 등기를 할 때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가 등기 권리자.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전세금 감액으로 인한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 권리자, 전세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독 신청이네요. 그죠? 여러분들, 이 단독 신청은 좀 전에 내가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공동 신청과 단독 신청할 때 의무자와 권리자가 함께 등기하는 것은 공동입니다. 이때 권리자 혼자 등기하는 것은 단독이에요. 단독. 그러면 법을 공부할 때는 항상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그 말을 보세요.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고 선거권이 있으면 피선거권이 있고 이렇게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단독 신청은 상대방이 없는 거지. 혼자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출제인이 물을 때는 단독 신청하는 거를 물어요. 하는 거. 자, 그럼 처음 해볼게요. 단독 신청이죠. 소유권 보존입니다. 새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게 소유권 보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소유권 보존은 잡으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새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거. 사람으로 치면 출생 신고하는 겁니다. 이때는 갑밖에 없지. 그러니까 갑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소유권 보존기는 단독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상속도 단독이죠. 그럼 이때는 상속은 단독이라는 말은 답을 봅니다. 상속과 비상속이라는 표현은 아버지가 사망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호칭입니다. 즉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이 얻을 수 있는 호칭이에요. 살아생전에는 얻을 수 있는 호칭이 아닙니다. 그럼 예를 들어보면 자 볼게요.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자 이렇게 됐어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그럼 소유자가 갑이에요. 이때 아버지고 자식입니다.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다면 아버지를 비상속인이라고 부르고 자식을 상속인이라고 불러요.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에게서 자식으로 소유권을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소유권을 넘길 때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안 계시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등기를 할 수 없죠. 자식 혼자 등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상속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용이라는 말이 나오죠. 수용은 가장 대표적인 거는 고속도로 건설하기 위해서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앞 시간에 뭐를 배웠냐면 수용은 수용의 개시만 되면 등기 없어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지. 그러니까 수용의 개시일이라는 것은 보상금만 딱 지급하면 소유권은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해결해 볼게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여기에 소유자가 갑입니다. 소유자가 갑입니다. 국가가 고속도로 건설하기 위해서 토지를 수용하거든. 그럼 국가가 갑에게 보상금이 딱 넘어갔죠. 그럼 이 사람은 소유권을 상실하고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 거예요. 따라서 수용은
등기 없어도 소유자가 변합니다. 등기 없어도. 그러니까 나중에 가백에서 국가 이름으로 이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이 사람은 등기로 가지 않습니다. 국가가 혼자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거는 등기명인 표시라고 나오죠. 등기명인 표시가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장 쉬운 말로 말하면 개명인 겁니다. 개명. 개명해서 등기소에 가서 주소 변경 등기를 한다.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한다. 이때는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그냥 혼자 가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5번, 6번은 공부를 조금 할 때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여하거든. 표제부. 멸실 등기도 표제부여하죠. 여러분들 의무자와 권리자라는 표현은 권리관계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표제부에는 의무자, 권리자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표제부의 등기는 전부 다 단독 신청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판결서 들고 들어가면 당연히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은 이거는 있잖아요. 한 바퀴만 돌면 저절로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해결해 볼게요.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단독 신청과 공동 신청을 다 차단해야 돼요. 그럼 차단할 때 방법이 있냐 없냐? 그거 있습니다. 방법은. 당연히 방법은 계약입니다. 계약. 여러분들 민법에서 계약을 배워와야 되거든. 이 계약이라는 말 속에는 청약자, 성락자, 상대방이 있어요. 그 말은 계약이면 공동신청이에요. 계약이 아니면 단독 신청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민법을 좀 배워와야 돼요. 그래서 좀 전에 여기서 나오는 거 있죠. 이런 거는 전부 다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단독 신청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제3자 등기는 있잖아요. 잠시 쉬었다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고생을 했습니다.